네, 안녕하십니까. 덕골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저녁입니다. 참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찍는 것 같은데요. 다들 일주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올이 많이 좀 다른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의 상승에 힘입어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바이오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도 보였고요. 물론 개별 모멘텀으로 AB온 같은 경우는 라이선스 아웃이 되면서 계약금이나 이런 것들이나 회사도 공개가 안 됐는데 계약 금액은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 수출이 되면서 3연상 정도 했나요? 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고, 다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좀 가긴 했지만 대부분의 모멘텀이 좀 부재한 종목들은, 바이오주들은 많이 다들 쉬어갔거든요. 아무래도 좀 금리에 민감한 바이오 업종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확실히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대세 인하죠. 한 번 인하 가지고는 안 되고 한 금리 인하의 대세기가 올 거다라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바이오 산업에 투자금이 몰리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 인하 정책 같은 것도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되어야 이제 윤곽이 좀 잡히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될 건지 좀 가늠이 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되어야 이게 윤곽이 나오면서 바이오 산업 전체적인 불확실성이 조금 거치는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혹자의 표현에 의하면 몽둥이를 들고 때리면 때렸지, 계속 몽둥이만 들고 때린다 하고만 있으니 이게 무서워서 이게 언제 때릴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그죠? 그래서 바이오주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을 한 일주일 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좀 찍을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뮤노반트도 그렇고 로이반트도 그렇고 GD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1402번 GD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게 사실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올바이오파마에 투자를 하신 거라면 좀 장기 모멘텀이라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야 지금 꾸준히 모아가시면 되지만, 나 잠깐 이 1402 모멘텀 보고 들어왔어. 이거, 경쟁사 알젠엑스 잘 팔린다며, 너네도 임상 효과 좋다며, 모멘텀 타지 않겠어? 라고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1402 모멘텀은 좀 장기 모멘텀이기 때문에, 조금 힘드실 수도 있고, 당분간은 좀 어려울 수 있다. 주가가 1402 모멘텀 자체가 내년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조금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든 시기가 될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내가 한올바이오파마를 꾸준히 잘 들고 갈 장기 투자자다, 나는 계속 모을 거다, 이게 이뮤노반트가 M&A가 되든 아니면 약물이 효과가 좋아서 신약 승인을 받든 난 끝까지 결과를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모아가는 타이밍이면 꾸준히 기다리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GD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게 제가 이뮤노반트 5월달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캡처를 떠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있죠. GD의 임상 진행하는 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맨 위에 IMVT 140이 Potentially Registrational Trial in Graves' Disease, 그러니까 잠재적 등록 임상, Potentially Registrational Trial이면 잠재적 등록 임상이거든요. 그레이브스 병에 대한 잠재적 등록 임상에 대한 임상 방법,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는 Second Potential Registrational Tria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잠재적 등록 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 물론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래, 네 말이 맞아 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일단 이 위에는 여기 이게 참 제가 이게 한글로 지금 하고 있어서 이거를 그림판으로 바꿔서 하는 게 나을까요? 한번 바꿔볼게요. 그림판으로 한번 바꿔보죠. 자, 이 정도만 확대를 해볼게요. 좀 깨지네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서, 아이고 너무 두꺼운데,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크게. 자, 이 부분을 보시면 52주로 돼 있고 N240 돼 있잖아요. 그죠? 240명을 52주 동안 임상을 진행해 보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모집을 240명을 해서
52주간 계속 임상 추적 관찰을 하는 거예요. 약물을 투여받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게 240명이 줄 서 있다가 한 번에 싹 들어오는 게 아니고 모집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1명 들어오고 뭐 일주일 뒤에 2명 들어오고 한 달 뒤에 3명 들어오고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모집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근데 좀 희망적인 건 그레이브스병 자체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항갑상선 약물, ATD라 그러는데, 항갑상선 약물에 반응하지 않은 환자들이 이뮤노반트가 측정하기엔 약 33만 명의 환자들이 있고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기 때문에 70년 동안 약이 안 나온 질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환자 모집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느낌은. 제 생각입니다. 뭐 미국 사정이 어쩔지 모르지만 환자 모집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고, 근데 240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여긴 210명이죠. 그죠? 위에는 240명, 밑에는 210명.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으로만 총 450명 가까운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두 개를 설계를 했냐, 임상을. 그리고 왜 진행 시작 시기도 달랐냐. 이거는 FDA랑 이뮤노반트랑 사전에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 위에는 52주밖에 안 되고, 52주나 되고, 밑에는 26주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밑에가 26주밖에 안 되는 것도 다 이뮤노반트가 FDA랑 상의를 해서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미국에서 하는 임상들이 다 FDA랑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뮤노반트도 이렇게 하기로 하는 거를 미리 FDA랑 다 합의를 본 내용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임상은 다른 임상인데 기간도 다르고 숫자도 다릅니다. 근데 다른 분들이 다 지금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제가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즈를 띄워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IMVT140이 효능 안정성 요 부분 있잖아요. 요건. 이게 지금 작년 11월인가 12월에 시작한 임상이고요. 여기 모집이라고 돼 있죠. 모집. 초록색으로 모집이라고, 여기 모집이라고 돼 있고, 밑에는 아직 모집하지 않음, 여기 새로운이라고 나오면서, 새로운이라고 나오면서 여기도 그레이브스병 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냥 그레이브스병이 여기 하나, 여기 2개, 이렇게 2개가 임상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를 보면, 이게 처음에 이제 아까 우리 여기서 봤던 첫 번째 240명짜리 52주짜리 임상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최근 등록 업데이트가 2025년 6월 25일이죠. 지난 수요일인가요? 네, 수요일날 업데이트가 된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스터디 시작 2024년 12월에 시작했네요. 작년 12월에 시작을 했고 2028년 6월에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40명이고 단계가 2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3단계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2단계를 거치고 온 약들은 3단계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2단계를 안 거치고 3단계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는 2단계라고 하는데, 보시면 보통 임상 이상이 어떤 누구도 240명, 210명 합쳐서 450명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2단계라고 써있지만 FDA랑 레지스트레이셔널 트라이얼이라고 표현을 한 게 등록 임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효과가 좋으면 잠재적 등록, 포텐셜리 레지스트레이셔널 트라이얼이라는 거는 잠재적으로 등록이 가능한 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임상에서 주요 평가 지표가 달성이 되면 바로 FDA가 신약 승인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낸 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삼상인 거예요. 삼상. 그죠? 환자 군도 크고 임상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아까 보여드린 이 첫 번째 240명 52주 차에 대한 임상인데, 밑에를 보시면 미국에서 진행을 쭉 하고 있죠. 그죠? 이거는 미국과 푸에르토리코, 뭐 영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12월 11일에 처음 게시가 됐고 이제 6월 25일에 업데이트가 됐는데, 말 그대로 지금 2028년 6월 이때 지금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240명에 대해서. 자, 이거 2028년 6월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곧 7월 달부터 시작될 아까 보여드린 이 밑에 거 26주짜리 210명짜리 임상을 보시게 될 텐데, 자, 밑에 보시면 6월 17일에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에 등록이 됐고요.
2025년 7월, 그러니까 내일 모레 7월 달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곧 임상이 시작이 될 거고, 2027년 5월, 그러니까 내후년 5월에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인 겁니다. 210명짜리고요. 이것도 2단계라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DA랑 다 협의를 본 상황에서 지금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등록 임상은 이걸로 해놓고 3상으로 등록을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 연구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나라까지는 안 나왔는데, 일단 중요한 점은 2027년 5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다 해놨나? 네, 여기서 보면 이 표 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이뮤노반트 이제 모멘텀 표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일정이 나와 있는 것들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GD라고 있잖아요. GD. Potentially Registrational이라고 되어 있고, 탑라인 리절트가 2027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7년 중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2027년 5월이었나요? 아까 여기서 2027년 5월 5월쯤에 결과 발표가 되는 거고, 이게 3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임상을 성공을 하면 이제 3상으로 바로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전에 이제 첫 번째 들어갔던 게 2028년이었잖아요. 그죠? 다시 보여드리면 이 밑에 있는 게 2027년 5월에 끝나는 거고요. 여기 위에 있는 52주짜리가 2028년에 끝나는 건데, 이 2027년짜리가 임상에 성공을 하고 결과가 좋게 나오면 이걸로 임상 승인을 신청을 하고요. 이 2028년의 결과는 나중에 추후 자료로 제출을 해도 되는 식으로 이 임상을 FDA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임상, 우리가 작년에 진행했던, 작년부터 시작되고 있던 이 첫 번째 임상은 2028년에 끝나는 반면에 이 두 번째 임상은 2027년에 끝나는데, 그러면 FDA에서 이 임상을 승인해 준 이유가 뭘까? 이 약물은 지금 그레이브스병이라는 게 지금 치료제도 없고, 수술 아니면 방사성용법 아니면은 그 항갑산성 약물을 투약하는 건데, 거기에 모든 약물에 반응하지 않은 환자들은 수술밖에 없거든요. 근데 수술 후에도 상당히 불편하게 지낸단 말이에요. 호르몬 조절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 약은 70년 동안 나온 약도 없고, 질환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한 사람들이 앓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보자라고 FDA가 이렇게 협의를 하고 두 번째 임상을 같이 시작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10명짜리를 먼저 해보고, 너네 이거 성공하면 그 FDA 승인 신청해 라고 이제 2027년 5월에 승인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열어준 거고, 위에는 이제 2028년에 끝나는 임상은 너네 그러면 이거 임상했던 거 성공했으면 이 위에 거는 부차적인 자료로 제출해도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총 450명의 임상을 마무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FDA에서 이제 정리 아닌 정리를 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GD 임상은 이 정도면 되시겠죠. 어떤 개념으로 가시는지. 중간에 이게 되게 복잡하죠. 이거 밑에 거는 그나마 임상이 간단해요. 600ml짜리 쭉 26주 넣고, 두 번째 환자고는 300ml짜리도 쭉 넣고, 그 다음에 플라시보군 플라시보군으로 위약군으로 쭉 넣고. 그러니까 이게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의사가 뭘 투약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투약하는 거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밑에 거 임상은 간단한데 위에 거는 이게 화살표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잖아요. 이런 것까지는 사실 아시면 좋겠는데, 임상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임상 설계가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임상 차이가 어떤 임상 차이인지, 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FDA와의 협의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어떤 게 먼저 끝나는지, 환자 수는 도대체 몇 명인지, 왜 이거를 2단계라고 써 있는데 3상이라고 부르는지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표를 보시다시피 이게 너무 길어요. 모멘텀이 2026년 내년부터 나오는 모멘텀은 이제 D2T-RA라고 그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이거든요. ACPA 양성인 환자들에 대해서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치료를 임상을 하고 있는 게 2026년, 네, 이제 내년 상반기에 아마 처음으로 발표가 됐고, 이게 지금 보시면, 이거 잠깐 볼까요? 이거거든요. 맨 밑에 있는 거. 이거. 이게 지금 불응성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최근 등록 업데이트가 27일이면 어제네요. 어제 업데이트였네요. 네.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업데이트 날짜가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니고, 일단 아무튼 올해 1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2027년 9월에 이제 수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후년 9월이죠. 아까 2027년에 5월 달에 GD가 있었죠. 그죠? 2027년 9월에는 류마티스도 있네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이제 내년부터 풍년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모멘텀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등록 임상이 이제 120명이고 이것도 2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또 2단계라고 되어 있냐면 이상을 120명까지 진행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아무리 이 비상을 진행한다고 해도 120명까지는 잘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FDA랑 다 협의가 된 거예요. 너네 이 비상 느낌으로 가는 건데 좀 늘려 더. 그래서 인원을 120명까지 하고, 이것도 레지스트레이셔널 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FDA랑 다 협의가 된 상황이라서 임상 성공하면 바로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효과 좋으면. 자, 여기 또 주소가 나와있죠. 임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투약되고 있는 주소가 쭉 나오고 있고, 이건 불가리아, 체코, 그루자야, 독일,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영국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유럽 글로벌 임상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는 지금 주요 결과 찾자 28주차 ACR 반응 유지를 보는 건데, 지금 이 류마티스 관절염 보시면 2026년에 오픈 라벨 피리어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 오픈 라벨 피리어드는 그러니까 다 까놓고 하는 겁니다. 다 까놓고 해놓고 환자들한테 투여군에 이제 환자군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까놓고 내가 이 약을 넣을 건데 너 어떠냐 하면서, 오픈 라벨이면은 이게 블라인드가 아니기 때문에 다 까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 1차 초기 결과를 내는 건데, 이게 지금 보시면 2026년에 지금 헷갈리시죠? 네. 2025년 1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임상 자체가 여기 열어놓은 게 하도 많아서 죄송합니다. 임상이 저 뒤에 가면 있거든요. 저 뒤에 가면 어디 있냐? 쇼그랜 여기 있다. IMV 141 Potentially Registrational Trial ACPA D2TRA. 이게 지금 보시는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인데, 이게 피리어드 1 오픈 라벨 액티브 트립토만 드리드 16주. 그러니까 이 16주 차를 넣는 거예요. 600ml를 120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환자 모집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사실 이 류마티스 환자는 워낙 환자군이 많고 하기 때문에 환자 모집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거라고 또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일단 류마티스 시장 자체가 워낙 크고, 불응성 류마티스 환자들이 앓고 있는 상황을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건 물론 환자가 동의를 해야겠지만 환자 모집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16주면 투여가 끝나거든요. 16주면 4달이거든요. 4달 600ml 넣는 거에 대해서 4달이면 아까 우리 시작을 2025년 1월이잖아요. 그러면 16주면 4달이면 5월달, 6월달, 그러니까 투약 완료된 환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작한 환자가 있으니까. 그 환자가 중간에 이탈을 하지 않았다면 환자가 이제 투약 마무리가 다 됐을 환자들이 있을 거고, 지금 평가 지표가 슬슬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2026년이라고 지금 여기는, 아까 여기는 2026년이라고 이제 되어 있지만, 오픈라벨 피리어드 1 이니셜 리저트가 2026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빠르면 이제 2025년 하반기쯤에도 결과 공개가 가능할 수도 있고, 환자 모집이 잘 됐다면 결과 공개가 가능할 수도 있고, 늦어도 2026년 1분기 정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관련된 이제 첫 번째 오픈라벨 피리어드 임상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1402로 임상을 진행하는데 첫 번째 1402 실제 사람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그 임상에 대한 결과의 첫 번째 1번 타자 공개가 공개 1번 타자가 ACPA 양성인 D2TRA 환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빠르면 올해 말, 근데 뭐 바이오 회사들의 특성상 모든 불변의 법칙이 우리가 언제 공개하겠다라는 것보다 좀 지연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이라고 써 있는데 2026년 1분기 정도가 가장 적당한 공개 일정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2026년 1분기 정도면 뭐
예를 들면 뭐 2월, 3월 뭐 이쯤이 되겠죠, 그죠? 좀 기대를 해볼 만해요. 네, 그래서 HPA 양성, 이 HPA 양성 D2TRA에 대해서는 그 존슨앤존슨의 니포칼리마비 그 전에 임상을 진행을 했었고, 거기에 용량에 대한 반응성 결과가 좋았고, 그것 때문에 이뮤노반트도 우리도 같은 약물 기전인데 들어가 보자 해서 들어가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개념 임상 증명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 임상 120명짜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효과가 어떻게 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140이 모멘텀이 쭈루룩 연결이 된다. 우리가 그 전에 제가 영상을 찍었던 것 중에 한올바이오파마가 왜 주가가 올라가지 않느냐에 대한 임상이 140이 데이터가 하나도 나온 게 없다. 140이가 지금 꿈만 먹고 있지 기대만큼 데이터가 나온 결과가 공개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제 빠르면 2025년 말, 늦어도 2026년 1분기, 뭐 늦으면 2분기까지 갈 수도 있지만 아무튼 내년 상반기에는 무조건 RA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140이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가 공개가 된다. 그럼 이때부터는 데이터가 만약에 좋게 나온다면, 뭐 안 좋게 나온다면 뭐 다른 질환, 실망감이 또 나오겠죠. 그죠? 그거는 이제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게 하이 리스크잖아요. 그죠? 하이 리스크가 있는 거고, 만약에 하이 리턴으로 돌아와 주면 좋겠지만 하이 리스크가 고스란히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이제 열어봐야 아는 거고, 하지만 뭐 좋게 나온다면 140이 데이터 첫 번째 결과가 내년 상반기 1분기나 2분기, 늦어도 2분기인데 보통 1분기 정도로 예상하는 게 보편적일 것 같아요. 빠르면 올해 말이니까. 아무튼 내년부터는 140이 데이터가 줄줄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기대를 해볼 만도 하다라는 게 저의 좀 판단이고, 보시면 맨 위에 것도 제가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이 또 까먹으셨을까봐. 이게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게 뭐 복잡한 영어는 뒤로 하고 질병별 환자 수, 추측 환자 수만 좀 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역시 그레이브스병입니다. 33만 명. 저 K가 단위가 100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은 33만 명 예상되고 있고요. 방금 내년 상반기에 공개가 될 D2T-RA 초기 결과는 7만 명이고요. 최근에 이제 임상이 시작된 루푸스 같은 경우는 7만 5천 명 예상하고 있고, 쇼그레는 그보다 더 많은 9만 명 예상하고 있고요. 뒤에 MG는 뭐 3만 5천 명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경쟁사는 5만까지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CIDP는 뭐 16,000에서 5만 8천인데 범위가 상당히 넓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만 8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보면 알제넥스 같은 경우는 지금 MG랑 CIDP가 약이 출시가 됐고요. ITP는 이제 정맥주사 제형으로만 출시가 됐는데, 일단 MG랑 CIDP만 따지면 둘이 합치면 환자가 약 뭐 최대 잡으면 한 9만 명, 10만 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로 지금 알제넥스가 시가총액이 ITP 환자가 있긴 한데 그 약이 그렇게 환자 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뭐 10,000명, 20,000명 수준이라서. 그리고 ITP는 약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ITP는 이 FcRn 저해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전으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기전들이 있기 때문에 약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ITP는 사실 경쟁에 끼지도 못하고요. MG랑 CIDP가 그나마 알제넥스가 FcRn 저해제로 많은 효능을 떨치고 있는 약물인데, 많으면 10만 명이거든요. 10만 명인데 그거로 지금 시가총액이 몇십조 달러 지금 몇십조 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레이브스는 지금 33만 명이에요. 그거보다 33배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퍼스트 인 클래스이자 베스트 인 클래스로 지금 잠재적으로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레이브스 시장이 얼마나 크신 줄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알제넥스보다 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20배는 돼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환자 수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다른 임상 질환도 뭐 알제넥스는 15개인가 임상 질환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뮤노반트도 언젠가는 뭐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임상 질환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요. FDA랑 협의를 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베스트 인 클래스로 들어가고, 만약에 비슷한 시기에만 들어가더라도 그 깊은 IgG 농도에 따른 효능이 훨씬 좋다고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승산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무튼 향후에 이런 뒤로 하고,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2028년, 2029년까지는 가지고 계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25,000원, 내일 26,000원, 그 다음날 24,000원 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향후 2, 3년, 3, 4년을 보시면서 느긋하게 기다리셔도 충분히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투자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최근 너무 이 코스피 상승에 포무증후군이 올 정도로 이게 너무 이게 막 기분이 뒤숭생숭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일단 안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에겐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는 많은 포모를 느끼실 수도 있어요. 오늘 내일 뿐만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도 다른 바이오주들 다 가는데 이뮤노반트나 한올만 안 간다라는 소리가 또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술 수출이 다른 데에서는 계속 터져 나오기만 한다면 한올이 소외될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또한 지나고 보면 한올도 터질 날이 또 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치 마시고 조금 기다려주시고, 이 이뮤노반트나 뭐 이런 기술 수출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좀 한마디 좀 첨언을 드리자면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저랑 투자하는데 뭐 서로 잘 돼야죠, 그죠?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한다고 뭐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시면 좀 덜 부담스럽고 덜 불안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일단은 기술 수출 관련해서 말이 많은데요. 이뮤노반트 CEO, CFO 다 바뀌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CEO, CFO 다 바뀐 게 누구로 바뀌었냐면 로이반트에서 주요 임원급이던 사람들이 이뮤노반트로 내려왔죠. 임명이 됐죠. 네, CEO, CF로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그 말은 로이반트가 이뮤노반트를 더 통제하고 싶다. 이 말은 이사회나 아니면 이뮤노반트 로이반트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 근데 이게 로이반트가 원하는 방향이 뭐냐면, 로이반트는 이제 M&A거든요. 근데 이제 로이반트는 기업을 키워서 그 기업을 매각하면서 차익을 누리는 게 사업 모델입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로이반트는 이뮤노반트 CEO, CFO를 로이반트에 있던 임원들을 임명을 하면서 더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가치로는 이뮤노반트의 M&A 약물의 제값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140이 데이터가 아무것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M&A를 하려면 값을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로이반트 입장에서는 이뮤노반트를. 근데 물론 대형 제약사에서는 일찍 사가고 싶겠죠. 이 불확실성이 있을 때 사가고 싶을 거고, 그래야 좀 싸게 사갈 수 있으니까. 근데 140이 데이터가 나오면, 좋게 나오면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에 M&A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무슨 시간? 140이 데이터가 나오는 시간. 첫 번째가 이제 내년 1월? 아까 류마티스 그거 있잖아요. 내년 1분기? 류마티스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나오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면 정말 효능이 좋게 나오고 편의성도 좋으니까 효능이 좋게 나온다면 다른 질환들에 대한 임상 진행하는 파이프라인 가치까지 다 얹어서 팔 수 있거든요. 그러면 꽤 높은 금액을 받을 거예요. 아마 그 알제넥스 시가총액 버금가는 금액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데이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매각하는 거는 로이반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고, 대형 제약사의 입장에서도 뭐 싸게 사갈 수 있지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현금을 무지막지하게 투입해서 사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올해 안에 M&A가 될 거다, 이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아무리 TED가 상업화가 된다고 해도 M&A까지 가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뭐 몇 달 아니라고 하면, 로이반트가 만약 예를 들면 뭐 이뮤노반트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데이터가 좀 올해 하반기에 빨리 나와주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보고 대형 제약사에서 이거 검증이 됐네 하고 우리 그럼 얼마에 사갈게 라고 하는 게 온다면, 빠르면 내년에도 M&A가 가능하지만
지금 당장에 M&A가 될 생각은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CEO, CFO를 임명을 한 거는 물론 전략적으로 임상을 너네 잘 해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잘 해봐. 그리고 뭐 10개, 20개 개수 정해놓지 말고 일단 시작이 되면 그때 공개하자. 이런 식으로 로이반트의 입장을 이뮤노반트가 잘 반영하도록 더 통제하고 싶은 내용으로 CEO, CFO를 바꾸기도 했고, 또 이면의 숨은 뜻은 우리 이뮤노반트 매각할 거니까 너네 가서 매각 준비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매각도 140이 데이터가 나와야 제값을 받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M&A는 사실 일어날 수가 없다, 힘들다, 이런 시장 분위기일 것 같아요. 뭐 바이오 회사들도 다 데이터가 있어야 가져가는 거지, 데이터도 없는데 가져가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한올을 봅시다. 한올은 어떨까? 한올바이오파마는 모멘텀이 뭘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이제 그레이브스병 여름 임상 데이터인데, 그거는 바토클리마비니까 사실 제 생각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댓글도 달아주신 분들이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뭐 바토클리마비나 140이나 같은 약물이기도 하고 부작용 있냐 없냐 차이지, 같은 개념의 약물이기 때문에 GD의 그 바토클리마비 데이터가 훨씬 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제 생각엔 그게 이제 140이었다면 워낙 컸을 거예요, 임팩트가. 근데 바토클리마비라는 약물이기 때문에 또 140에는 원리는 같지만 또 다른 뭔가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건 사람에 투여해봐야 알지, 뭐 수학 문제처럼 딱딱 이러면 이거 A는 B면 A가 B고 B가 C면 A는 C다, 이런 3단 논법이 적용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바이오가 어떤 사람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또 약 효과가 다를 수도 있고요, 체형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1402 데이터로 딱 나왔으면 이제 임팩트가 확실했을 텐데, 바토클리마비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모멘텀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일부는 좀 되더라도 좀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단 그 그레이브스병이나 이제 올해 말에 공개될 TED도 둘 다 바토클리마비 임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레이브스병 이번 여름 데이터에서 6개월 관해 데이터에서 그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면 TED 데이터도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이게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레이브스병이랑 TED랑은 뭐 깻잎 한 장 차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가늠으로 이제 TED에 대한 임상 결과나 상업화 기대감 정도는 들 수 있지만, 또 상업화 기대감이 또 그 전에 MG처럼 너네 MG 성공했는데도 상업화 안 했잖아, 이것처럼 너네 TED 성공은 할 것 같긴 해. 그래, 좋았어, 그레이브스병 데이터 좋네, 그러면 TED도 잘 되겠네. 근데 너네 상업화 할 거야? 이거 확실해? 라는 불확실성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레이브스병 데이터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TED의 모멘텀까지 끌어오기에는 또 쉽지 않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는 TED의 상업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성공하더라도 상업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껴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TED가 정말 상업화를 한다고 발표를 해야 그게 이제 확실히 모멘텀이 먹힐 것 같고, 근데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할 것 같고요. 왜냐면 이뮤노반트 140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도 했고, 바토클리마비를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건 정확히 얘기 안 하고 데이터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MG도 똑같이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MG도 데이터 보겠다 하고 데이터 좋게 나왔는데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TED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들이 시장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그러면 바토클리마비 데이터는 좀 뒤로 하고, 한올바이오파마 기업에 대한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이 FcRn 계열 저해제에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TED 결과 발표입니다. 바토클리마브로 임상한 TED 결과 발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러면 한올은 TED가 성공한다면 MG 성공했고요, TED 성공했고요, 그죠? 두 개가 성공하게 되는 건데, 만약 이 두 개가 성공을 하면 이제 중요한 건, 한올이 그래서 뭐가 좋냐, 일단 중국은 저기 하버랑 싸우고 있기 때문에 버리고, 일단 중국은 제외시키고, 지금 기업 가치에서 중국은 다 빠졌어요. 지금 24,000원대면 중국 기업 가치는 다 빠진 겁니다. 중국은 빼고 하나 남은 게 뭐죠? 일본.
일본이 남았죠. 일본이. 그죠? MG는 지금 자체적으로 저기 뭐야 그 일본 거의 식약처인가요? 거기 뭐 아무튼 의약품 허가처에 신청한다고 했고, TED도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약물이 2개가 되는데, 만약에 TED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본에 라이센스 아웃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본의 라이센스 아웃 진행하는데, 첫 번째 라이센스 아웃을 가져갈 만한 회사들이 2가지 종류의 회사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바이오텍 회사, 대규모 빅바이오텍. 일본 대규모 일본 빅바이오텍에 이제 기술 수출을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빅바이오텍에서는 뭘 보고 사갈 거냐면 TED나 MG를 보고 사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토클리맙을 같이 가져가서 상업화를 할 수도 있지만 얘만 가져가진 않는다. 1402도 같이 가져갈 것이다. 왜냐면 바이오텍 회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이오텍 회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서 자기들이 연구하고 더 확장시키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약물을 가져와서 더 연구 개발을 해서 확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굳이 여기 대규모 빅바이오텍이라고 썼냐, 여기 대규모 빅바이오텍이라고 왜 썼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 하버를 보세요. 하버. 한숨 나오죠. 하버를 통해서 한올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버 정도의 회사면 우리의 회사 약물을 잘 키워줄 거야 라고 2017년에 생각을 하고 라이센스 아웃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8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뒤통수 맞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올은 아마 제일 먼저 지금 생각하는 게 하버 같은 회사는 안 된다 일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실행력도 있고, 충분히 우리 회사의 약의 가치를 키워줄 수 있고, 충분히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회사랑 컨택을 해서 바이오텍 회사에 기술 수출을 할 건데, 지금 보시면 과거의 한올과 지금의 한올은 다르다. 왜? 1402는 미국에서 이뮤노반트가 미국, 유럽 판권 가지고 있는데 벌써 임상 질환이 6개. 1402. 그러니까 과거의 한올은 우리 이런 약물 좋은 약물인데 너네 해볼래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의 한올은 우리 이만큼 좋아졌어. 너네 가져갈 거야? 가져가고 싶지? 라가 된 거야. 가불이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한올이 어떻게 해서든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한올이었을 텐데, 지금은 대규모 회사에서 오히려 한올 약물을 야 우리가 가져가서 해볼게 라는 수준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 가치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 물론 미국이나 유럽처럼 약가가 엄청 높고 환자도 엄청 많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에 한올과 지금의 한올의 분위기는 완전 다르다. 1402 약물이 시장 가치가 점점 파이가 커지고 있고, FcRn 저해제가 이제 막 개화되는 시장이고, 물론 경쟁이 치열하지만 뭐 존슨앤존슨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1402가 데이터에서 밀리고 있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402가 가장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약물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제 판단일 수는 있지만 아무튼 데이터 결과가 정말 좋게 나왔기 때문에 한올 입장에서는 거의 갑이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약에 빅바이오텍 회사다 그러면 야 우리한테 팔아 우리가 키워줄게 하고 할 수 있는 라이센스 아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제약회사. 이 말은 지금 당장 현금 창출이 필요한 회사. 자, 이 회사는 한올이 훨씬 갑일 거예요. 얘네는 지금 제약회사인데 지금 어디선가 현금 창출이 더 확장. 그러니까 제약회사도 약을 한두 개 팔다가 좋아 만족만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약도 팔고 저 약도 팔고 이 약도 팔고 하면서 매출을 자꾸 키워야 기업 가치가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중점적으로 일단 팔 약물은 바토클리맙. 근데
제약회사에서 바토클림압을 팔면서 1402까지 연구해주면 땡큐. 그러면 이제 로열티도 잘 받고, 제약회사 판매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로열티도 잘 받고, 한올 입장에서는 좋을 거고, 1402까지 연구해주면 땡큐인데, 그 연구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잘 파악을 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해야겠죠. 이것도 이제 하버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잘 한올 회사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잘 선택을 해서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사회에 계신 분들이, 실력자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잘 회사에서 컨택을 잘 할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고, 계약 규모는 지금 한올 입장에서는 이뮤노반트가 임상 3상 등록 임상급으로 진행하고 있는 3상이 5개 정도 되기 때문에 옛날 2017년의 계약 금액과 지금 그 연구개발비로 쏟아져 들어오고 한 그 임상 발전 단계가 2017년과 지금은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계약금이나 판권 자체의 크기는 파이가 많이 커질 거예요. 조 단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24,000원 가격이면 어느 정도 떨어진 거냐면요. 옛날에 이뮤노반트가 임상하다가 바토클림압 부작용 났을 때 하한가 맞았던 가격이 아마 지금 이 가격이었을 거예요. 24,000원. 그러니까 그때는 바토클림압 약 하나밖에 없었는데 부작용 나가지고 임상 중단해서 하한가 받은 게 24,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이뮤노반트가 임상 3상급으로 5개, 임상 질환 개수로는 6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올이 그때랑 지금이랑 기업 가치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24,000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물론 1402에 대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가치를 싹 빼버린다면 바토클림압에 대한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가치가 정당화될 수는 있습니다. 1402 데이터를 다 빼버린다면. 근데 1402 데이터를 다 빼기에는 지금 많은 임상질환이 지금 적응증들이 많이 확장이 됐고 했는데 기업가치 반영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인기가 식어있는 주식인지 아시겠죠? 내부적으로 보면 잘 진행되고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회사 입장에서도 지금 주가가 왜 이 지경까지 빠지나 싶을 정도로 의아할 겁니다. MG 성공했지, TED 지금 결과 발표 앞뒀지, 바토클림압이니까 좀 빼더라도 1402 데이터 내년 상반기, 내년 1분기나부터 나오기 시작하지. 2027년에는 데이터 계속 터질 거지. 물론 바이오 회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런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조차 단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가격이 지금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지금 가격이면 너무 부담 없는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오늘 한 내용이 주저리저리, 처음에 GD 임상에 대한 왜 이렇게 짰냐, 환자 수는 많다, 왜 3상이라고 불리냐부터 시작해서 FDA랑 협의가 다 된 거니까 이대로 진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임상은 언제 끝나고 데이터 발표가 언제 된다 이런까지 얘기를 다 했고, 뒤에 환자 수 얘기, 그 다음에 언제쯤 데이터 공개들이 되는지와 함께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 기업 모멘텀 입장에서는 일본의 라이센스 아웃이 지금 가장 큰 화두다. 그러니까 시기는 아마 TED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TED 결과가 나와야 이제 바토클림압을 같이 그 MG랑 TED랑 같이 해서 팔 수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1402까지 덧대어서 팔 수 있는 계약까지 가려면 이게 TED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이제 일본 판권도 계약 얘기가 나올 거고 할 텐데, 지금 아마 여러 일본 바이오 회사들하고 컨택은 하고 있을 거예요. 넉넉히 보고만 있을 일본 회사들도 아니고, 이런 시장성이 있는 약물을 빨리 들어와서 팔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얼른 그 데이터 나오기 전이라도 이런 1402라는 좋은 약물들도 일본 회사에서 만약에 FcRn 저해제에 대해서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면 충분히 사갈 수 있는 매력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연락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근데 시기는 TED가 성공이 꼭 되어야 된다. 그 시기 이유가 될 거다라고 좀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좀 주저리주저리 얘기가 길었는데, 아무튼 아무쪼록 지금 현재 가격대는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우리는 지금 여기 보시면 내년, 내후년
2028년, 9년, 30년까지 쭉 보고 천천히 투자하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에 포모가 오더라도 2년 뒤, 3년 뒤에 3배, 4배, 2배, 3배, 4배 간다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뭐 물론 더 길게 투자하신 분들이야 조금 억울할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그 억울하신 감정들 다 보상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잘 된다면. 뭐 모두 다 잘 될 거라고는 생각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뭐 일부라도 좀 잘 된다면 기업 가치가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가격에 포모 느끼시는 거 앞으로 주식 투자하시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겪으실 포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보시면서 한숨 쉬시는 시간보다 차라리 다른 회사, 좋은 회사 어디 있는지 찾으시는 게 더 도움 될 거예요. 이런 포모는 평생 올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내려놓으시고 언제든지 제가 올라갈 주식들만 찾는다면 워렌 버핏보다 수익률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네, 워렌 버핏도 못하는 일을 하루 종일 책만 읽고 투자만 생각하는 워렌 버핏도 못하는 일을 저희처럼 월급쟁이들이 할 수 있다면 그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그죠? 네, 아무튼 말이 길었습니다. 주말에 남은 시간 잘 쉬시고요. 내일도 영상 만약에 제가 찍을 수 있으면 더 찍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은 꼭 댓글 달아주시고 제 내용 중에서 좀 의문점이 있다거나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너무 기본적인 내용도 최대한 댓글을 달아드릴 텐데 이거 뭐 1401과 1402가 헷갈린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스스로 공부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다음 영상 찍을 때 더 힘내서 찍을 수 있도록 더 양질의 데이터와 좋은 내용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